예, 남북한과 미국의 평창 외교전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잠시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5일 올림픽 폐회식 당일에는 김영철 통전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할 예정입니다. 북미 접촉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주말이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개발연구위원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요,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을 했습니다. 3시 53분경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얼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이 있습니다. 자,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림픽 폐회식 참석이지만 그가 할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카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면면들은 저희들이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방카 얼굴을 직접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방카 보좌관 81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37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딸이죠. 네, 우리 그렇죠. 차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위 쿠슈너, 그러니까 남편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 신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그 신뢰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아마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그 제러드 쿠슈너 이 고문하고도 굉장히 그 열애 끝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쿠시너와의 결혼을 위해서 유태교로 이제 개종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부간의 금수는 좋은 걸로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나왔지만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좀 직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좌충우돌하는 분위기를 상당히 이제 완화시켜준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과거에 어느 대통령 가족보다도 지금 공식적인 직함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그렇죠. 깊숙이 백악관 정치에 개입해 있는 인물은 맞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도 뭐 오히려 사위보다 더 높겠죠. 혈육이니까. 다만 지금 이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주로 활동 영역이라는 게 여성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보나 국방 분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핵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뭐 이 김영철하고 어떤 대화를 가진 미스매치예요. 그 가능성도 적고 이제 그 따라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좀 잠시 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그 이 참모진들의 구성을 볼 때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만약에 북한 관련 그게 있다고 해도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로 NSC 인물들이 따라온 걸로 얘기가 되고 이거를 미북 접촉하고 연결해서 보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희망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정상급 외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꾸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개막식에 온 김여정 이제 제1부부장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특사 단장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카도요. 그건 뭐 그 김여정의 방남을 했을 때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우리 차대현 박사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그 이방카라고 하면은 그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딸의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 사실 그런 친족적인 어떤 그런 것을 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 많이 그 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지만 그 소위 그 공식적인 직책을 소위 보좌관 이런 직책을 가졌다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할 그 내용도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우리는 관계 부처의 장관이라든가 이런 그 인물들한테 서로 그 대화를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 있어서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그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게 또 많았기 때문에 예. 이 한미 이 동맹 관계의 어떤 그런 그 중요성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이 아니냐 뭐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거 지나치게 소위 그 김여정하고 그리고 또 이방카하고 1대1로 예. 사실 그 비교해서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라든가 예.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좀 미국을 우리 너무 그 깔보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악관 관계자들도 좀 그런 건 좀 평행 구도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쾌하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언론이나 사실 뭐 저희들도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고 싶은 그게 또 여성인데다가 여러 가지 뭐 사재는 부분이랄지 그 뭐 나이는 뭐 서로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단은 로얄 패밀리였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신 대표님. 일단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급이 안 맞는데 왜 이러냐. 도대체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대통령의 딸과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 그리고 지탄받아 마땅해야 할 정권의 그 독재자의 여동생을 어떻게 수평 비교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둘 다가 우리 한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 또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또 민족이 지향해야 할 어떤 목표점 예. 모든 것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사실은 뭐 누가 더 세다라고 하기에 경중을 다툴 수 없을 만큼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김여정도 우리의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의 적이니까 적의 최고 권력자의 동생 그리고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김여정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장 동맹국인 우리 편 중에서 가장 강한 우리 편 그리고 전 세계를 관장한다 통치한다 싶은 그런 정도의 엄청난 경찰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딸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수평 비교를 국민 입장에서 할 수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심들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이 한국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방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 김여정이 올 때보다 관심도가 적을 것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앵커께서 3시 53분에 예.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김여정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연합뉴스 이 방송국에서 인천공항 외곽에 카메라를 갖다 놓고 비행기가 도착한 하나하나를 다 찍어서 도대체 어느 비행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찍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미국 정부가 알고 왜 그럼 우리를 똑같이 비교해서 오히려 이방카를 더 떨어뜨리게 만든 예. 결과를 낳게 하느냐 예. 미리 이제 이를테면 방어막을 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간과를 해서 안 될 것이 이제 방금 그 김여정 왔을 때는 그렇게 그 관심을 많이 표출했다. 그 관심도 자체는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관심도를 표출했다 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만큼 그게 바로 이제까지 안 알려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은둔의 그런 세계에서 김정은 자체도 세계에 안 알려져 있는 그리고 대비하지 않는 그런 그 인물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심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 자체가 뭐 이방카와 같이 미국과 같이 이 강대국의 최강대국의 그 대통령의 딸, 예.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직위 그리고 중요함 그리고 또 김여정이 갖고 있는 중요함 이것을 가지고 아마 관심을 두고 했는 건 아니다 하는 예.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방카에 대해서는 그 호감도의 어떤 그 관심일 측면이 크고 김여정에 대해서는 호기심의 측면이 컸다라는 예. 것은 뭐 자,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어떤 얘기냐면 말씀하세요? 환대를 하는 건 좋은데요. 예,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녀이자 보좌관인 이방카를 그 폐막식에 이제 단장으로 파견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결과적으로 동맹으로서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개인적인 신뢰 관계도 상당히 이 정도로 깊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 평양이 평창 올림픽 동안 쓰려고 했던 하나의 메시지, 한미 공조, 그러니까 민족 공조 이상으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한번 예. 못 박아들여는 의미도 있다라고 봐요. 예, 예. 그러려면 어떤 거냐면은요, 결과적으로 김여정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북한의 방식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대로 얘기했지만 거기는 수령제란 말이에요. 수령제 그 동생이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을 제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친서까지 들고 특사로 온 거예요.
그 김여정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서 우리가 공식 비공식 모든 예우를 갖췄다면 똑같이 이방카를 어떻게 보면 과공이 될 정도로 예우하는 게 미국의 입장을 거꾸로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메시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의전 이외에 나머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환대를 하고 일본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뭐 이 이방카 방문 전부터 누가 통역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 그 의전상에 비춰서 지나치게 파격으로 비춰질 때는 오히려 이게 과공이 비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소위 미국 언론에서조차 이방카하고 김여정의 어떤 그 방남 자체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자체도 오히려 그런 언론들은 나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좀 이 그 부정적인 그런 언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자체 나라 자체를 비교하는 그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거기에서 또 그 똑같이 뭐 여성이다 그리고 또 여동생 혹은 딸이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동렬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는 오히려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좀 반감이 있는 예. 그런 어떤 언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것은 사실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요 인천공항 모습인데요. 자,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잠시 전입니다. 오후 3시 53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공항 3층 규비실에 잠시 대기한 뒤에 1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대에서 만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미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기 차 의원님, 네. 그 일정이 구체적인 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기 전에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혹시나 탈북 인사들을 만나지 않을까 네네.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취소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배려의 입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배려한 있어요. 것으로 그러니까 보는 미국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스토리가 뭐였냐? 북한은 그걸 쓰고 싶지만은요. 남북한 간의 공조, 그로 인해서 북한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는데 자꾸 미국이 회방을 놓고 나온다. 이런 인상이 그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미국도 그 결코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만나보려고 열린 마음으로 갔는데 저쪽에서 일반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펜스 부통령이 와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국내에서는 이게 오히려 압박으로 비춘다라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사실 이 일정은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이방카가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 됐지, 그게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거의 그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좌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직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속내 자체를 사실 어떤 면에서 대변하는 그런 직위에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딸까지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뭐 당 중앙위 그 부부장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사실 김정은을 대신해서 온 것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방카가 와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는 건 역시도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하는 것 못지않은 그런 그 무게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단 봐도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직책의 그 해석상에서 주는 그 우리가 혼란을 조금 피할 그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보좌관 그러면은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비서관, 이제 이런 보좌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청와대에는 보좌관이 아니고 비서관 또는 수석 비서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방카가 보좌관이니까 조금 뭐 그 우리 청와대하고는 조금 격이 더 낮은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국가안보 전체를 통괄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최근에는 트럼프하고 조금 뭐 마찰도 있고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맥메스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미국 이 군사 안보 정책의 거의 뭐 마지막 종결점이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선임 보좌관이라는 저 직함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본다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저도 좀 비교하기 싫은데요. 한두 개만 더 비교해 볼까요? 지금 청와대 만찬 장소가
저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충무실 저 본관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네. 만찬장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상춘제 오늘 이방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할 장소가 바로 상춘제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저기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실은 외국 인사가 저쪽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애호를 한 거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기 이방카가 올 때 그 대한항공기를 이용을 했어요. 지난번에 김정은 전용기 타고 왔잖아요. 전용기로 왔죠. 트럼프도 전용기 있잖아요. 글쎄요, 그 국적기 전용기는 아니더라도 미국 국적기 정도는 타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왔더라고요. 네. 저건 그 이방카 또는 미국이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정책 홍보를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 갈 때 아베 수상이 엄청나게 이제 극진한 대접을 했다라고 많이 우리는 그것만 알려져 있는데 이방카가 일본 갈 때는 일본 국적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대한항공을 타고 오죠. 예.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서 여기 오는 게 하루에 한 편밖에 없다고 그래요. 굳이 이제 그걸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저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이제 통째로 예약을 해가지고 자기 보좌관들하고 뭐 경호원들하고 타고 왔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휴대폰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 보면 괜히 우리나라 메이커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 보면 괜히 조금 더 반갑지 않습니까? 예. 또 외국인을 만나는데 한국 자동차를 타고 온다? 괜히 조금 호감스러워요. 제가 그 회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상대 국가에게 어떻게 호감을 줄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기왕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이만큼 호감을 줄 수 있다라는 예. 것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시작하는 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걸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호의 표시도 있지만요. 예. 지금 그 전용기가 나온 것 자체가 예.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은연중에 있는 이방카 김여정 이 비교 착시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은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직의 계승권자 이외에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백악관 보좌관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나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가족이라 하면 더 큰일 나요. 예.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예. 북한은요. 가족들끼리 하는 수령자 사회니까 그냥 오빠가 내주니까 타고 온 거예요. 예. 그 노동당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선전노동 제1부부장이 예. 전용기 타고 온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우리가 김여정 거기 타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걸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방카의 경우는 그 무슨 뭐 대통령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보좌관의 어떤 직책으로서의 그 실무 방문과 같은 그런 그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직책에 맞는 이 그 항공 그 수단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은 큰 틀림이 사실 없습니다. 그 뭐 딸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아버지가 타는 어떤 대통령이 타는 어떤 그런 수준의 뭐 그 전용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무장관이 타는 어떤 전용기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나름대로 그 정상적인 외교 그 행태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쿠슈너 이제 백악관 선임 고문이랄지 지금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랄지 가족을 이제 백악관 측근에 앉히다 보니까 사실 반발 여론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리 문제가 네네.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딸이기 때문에 전용기 정도 내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분들이 있다고 그게 해서 너무 제가 우리 여쭤본 잣대를 거예요. 가지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결 구도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만찬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뭐 몇 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또 이제 직접 딸과의 만남, 글쎄요 메신저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여러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할 것으로 선생님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한미 그 관계 사이에서 지금 뭐 최근 뭐 철강 덤핑 문제라든가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그 어필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남북 대화를 그 적극적으로 그 개선 발전시켜서 비핵화 문제를 그것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보를 나갈 것이니까 미국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이해를 좀 높여달라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뭐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예. 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그 이 축하 이런 의사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가지고 있는 신뢰, 이런 그 우위 이런 예. 것을 표명할 거로 생각이 돼요. 한미 동맹 이외에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얘기된 북한 핵 문제 이런 거는요. 저는 지금 그 후커 보좌관, 한반도 문제 보좌관이 따라온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접촉을 고려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 얼마만큼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가를 미국도 상당히 그 메시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상징으로 온 게 후커 보좌관으로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뭐 지금 평창올림픽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고 북한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 매체들을 보면 대화를 해도 우리는 급할 거 없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진행될 수 없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현재 어떻게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 번 얘기한 당분간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 변화라는 것이 왜 효용성을 지니는지 그러기 위해서 한미가 어떤 면에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면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신 대표님. 이방카의 전공이 경제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방카에게는 지금 뭐 철강 예, 또는 예. 그 뭐 GM 문제라든지 이런 그 경제 문제에 우선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커 보좌에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문제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찰음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후커 보좌관하고 따로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아마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을 하면서 이방카와는 직접적으로 경제 문제, 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왔으니까 평창 올림픽은 뭐 아이스 브레이크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뭐 우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은 인천공항 모습인데요. 자 나오는 대로 저희들 계속 화면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하고요. 김영철 통전부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25일 날 이제 김영철 제일 저기 부위원장이죠. 사실 네. 노동당 부위원장이면서 네. 통전부장인데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저기 8명 정도 되죠. 다 해서 네, 그렇죠. 그 인력이 한 8명 되는데 일단 일정 자체가 25일 날 와가지고 27일 날 가는 이렇게 일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김영철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번에 김영철 순서가 됐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소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명 그 이제 북한의 그 국가 차원의 대표다. 이런 인물이 사례 왔고 그다음에 그에 동시에 실질적인 어떤 그 특사와 같은 그런 형태로 또 김여정가 사실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좀 원론적이지만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갔다고 이래 한다면은 이번에 김영철의 경우는 이번에 남북 관계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사실은 논의하기 위한 그런 대표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김영철 경우는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통일전선 부장은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나 통일을 하기 위한 전선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내적 차원이 있고 국외적 차원이 사실 있습니다. 국내적 차원의 경우에는 이 통일 문제까지 소위 공소나 통일 그것을 위한 전선을 구축하는 아니 핵심 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우리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무적으로 어떤 회담을 한다라든가 어떤 방법을 거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사실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기존에는
그 전에는 어디냐면은 저 노동당 외곽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이 이제 국가 조직으로 사실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가 조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통일부하고 거의 그 맥이 좀 맞는 그런 어떤 그 거기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는 좀 더 실무적 앞으로 이제 남북 대화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타의 뭐 대표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또 어떤 아이템이 논의될까 하는 여기에 상당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름대로 실무 방문 그런 성격을 좀 지녔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북한 입장에서 절묘한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남북 대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북한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그런 카운터파트가 이선권은 이미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 통전부장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영철이라는 인물 때문에 워낙 관심이 돼 있어서 과거에 남북 대화가 잘 진행될 때는 전임이었던 김양건이 상당히 감초 역할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을 보내기는 했는데 사실 통전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김영철을 보냈다라는 점은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제재에 걸려 있긴 하지만요. 조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최룡해보다 더 좀 악의를 가진 카드에 가까워요. 완전히 선의로만 보지 않는다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최룡해를 통해서 그 이 국내의 어떤 우리 국내에서의 그 일종의 국론 분열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자 이제 이방카가 온다라는 소식이 이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평창을 통해서 분위기를 민족공조, 남북공조 위주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한미공조로 넘어가는 걸 차단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김여정이 왔다 가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여전히 우물가에 숭늉 찾기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김여정 이펙트가 확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점화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인물도 아닌 김영철을 보냈다라는 건 북한이 그만큼 통전부장을 보낼 만큼 선의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김영철의 전력을 고려할 때는 이거 상당히 가시도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김영철 전력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신 대표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뭐 도발 있을 때마다 김영철이라는 이름 석자는 우리 국민들의 눈에 이제 박혔고요. 오늘 통일부에서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북한의 소용은 분명하다. 그 소용은 맞지만은 그게 누군지는 이게 뭐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명을 했어요. 뭐 대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영철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굉장히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 맞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김영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바로 2010년도 3월 달에 천안함 폭침했죠. 그해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 도발했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우리 장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조하러 들어갔던 또 한조준이까지 해서 47명이 사망했고, 또 그해 또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 4명이 죽었어요. 또 2014년 여름에 또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의 군인이 또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찰 총국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찰 총국이었는데, 자, 정찰 총국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조금 공색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연합뉴스 TV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연합뉴스 TV 정치부에서 무슨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가 정치부라는 곳은 정치부 부장이 데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다 끌러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끌러서 정치부장이 데스킹 하죠. 그럼 나갔습니다. 자, 그럼 그 기사에 대해서 정치부장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에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사군단, 즉 황해도 지역을 관장하는 군단이 사군단이니까 사군단에서 저질렀는지 또는 서해 함대 사령부에서 저질렀는지 또 바다에서 일어났으니까 잘 모른다. 정찰 총국에서 했는지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김영철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건데 그거는 사군단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서해 함대 사령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찰 총국에서 했죠. 그럼 정찰 총국장이 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규정을 아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제 서류를 안 봤으니까 결제 서류는 통일되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색하다. 그러나 그 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휘 개선상의 최고 꼭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결제 서류 안 봤으니까 모른다. 이거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 김영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떤 그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철이 이제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통일전선부장이기 때문에 임무가 맞다라고. 예, 자 잠깐 보실까요? 네. 자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오는 모습 좀 네네, 보고 나오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오후 3시 53분경에 이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예. 저희들 목소리 직접 들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We are very, very excited 미국 to 인사를 한것 attend 같습니다. the 2018 예, Winter 입국 Olympic 인사죠.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So thank you for the kind welcome. We're excited to be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veral wonderful days. Thank you. 예. 자, 같이 온 일행들 보좌관, 이방카 보좌관이 이끄는 평창 올림픽 폐회식 미국 고위급 대표단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환영 나온 우리 측 인사와 악수를 나누면서 차에 오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북한 김영철 얘기를 했는데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향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기 미 상원 외교장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제임스 리시 의원 또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또 이방과 함께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청와대 상충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청와대 관련 수석들도 참석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올림픽 관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예. 대표님 이야기를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직책이 통일전선부장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이야기를 하러 오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사 조치에 대한 실제적인 무력화를 노리고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이사 조치 자체가 이제 천안함 폭침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김영철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외에 수반되는 어떤 우리가 앞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과, 재발 방지. 지금 김영철이를 우리는 그 오이사도 그 천안 폭침의 주범으로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 그 김영철에게 이번에 아무런 어필을 하지 않다면 예. 그 오이사 조치가 뭡니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라고 우리는 그동안 지목해왔던 예. 김영철에게 이번에 사과하라 또는 재발 방지 약속해라 안 하면은 오이사 조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어필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간파를 하고 보낸 외통수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방카가 예. 지금 이제 이틀 전에 김영철보다 이틀 전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카가 지금 도착하는 순간에도 김영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 완전히 한국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했는데 예. 이것을 먼저 빨리 김여정이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로 하루 전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던짐으로써 이방카가 오는데 관심도를 확 떨어뜨리는 예. 그런 물타기 해서 한 세 가지 복심이 숨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방카 그 잠깐만요. 사실- 저기 차 의원님. 이방카가 도착을 하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입국 인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그리고 강한 한미 동맹 재합의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저는 네. 이 부분 좀 관심이 가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김영철의 폐막식 참가라는 것도 이 단어로 지금 받아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거다. 예. 왜냐하면은 김영철 온다는 소식 듣고 그 헤더노트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영철이 오면 천안함 역사관에 가서 예. 한번 그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미국도 일반적인 제재 회피 인물이 오는 거 이상으로 김영철의 의미를 굉장히 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어제부터 몇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다가 고소를 금치 못하겠는 게요. 지금 논쟁이 본질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나 중요한 임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결심이에요. 어쨌든 천안함이나 연평도의 책임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인물 자체가 현재 통일전선 부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다면 대승적인 견제에서 받겠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김영철이 책임이 있냐 없냐의 논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그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대화가 좀 풀리면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잘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회담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때는 김정은은 아직 어리고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안 됐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로 이런 논리라고요. 왜? 명백하게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는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개선상에 속해 있는 인물이 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도 예. 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논리를 할 일 바쁘신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김영철이 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 지금 그 이방카의 멘트에 예. 저는 사실 좀 겁이 덜컥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러 왔다. 예. 이 말은 저는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지도자들 지금 어제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굳건해 보이지 않을 때도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굳건할 때도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항상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린 같이 간다. 위고 투게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러 왔다. 여기서 재짜 빼면 확인하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방카를 좀 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좀 의식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 강한 한미 동맹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강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래 한번 돈독히 하고 하는 그 내용이지. 예. 이것을 뭐 지금 앞으로 한미 동맹 강한 한미 동맹 관계가 뭐 깨질 것 같아라든가 유약하게 될 것 같아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럼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꼭 한미 동맹 관계 지금에 굉장한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이 재확인 예. 그것을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NSC 후코 보좌관이 왔는데 네네. 그 아까 차 의원님 잠깐 하셨잖아요 말씀. 근데 북미 접촉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셨어요. 그죠? 낮게 봅니다.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나 이제 이방카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후커 보좌관이 다른 우리 쪽 인사와 접촉, 그러니까 아예 큰 그림은 그리지 않더라도 조금 뭐랄까 세밀한 작업들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그 미국 간 접촉했던 관심이 있었다면 김영철의 방문이 25일이 아니라 24일 날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북한 내에서 북미국이라든가 외무성의 이런 인물들이 외무성 깃발을 달고 오진 않아도 모자를 바꿔 쓰고 조평통 일원으로 올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 친구는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동안 몇 번을 얘기한 게 우리는 남북한 간에는 지금 1월 달에 고위급 회담이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간에는 그동안에도 2, 3개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후커 보좌관이 네. 여기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다면 이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를 굳이 지금 여기 와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어폐가 있고 더욱이 펜스 부통령이 와서 얘기했던 전반적으로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미국 입장인 상황에서 예, 예. 굳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물밑 접촉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미국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방카 트럼프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 공격하기 좋아하는 미국 국내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보냈단 말이에요. 외교안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간 인물들이 미국 협상을 하고 왔어요. 이게 결코 좋은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참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조금 오히려 역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자꾸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서 자꾸 먼저 만나고 싶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요, 북한이 미국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기는 한데, 예. 그러나 미국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예, 예. 이제까지. 왜 그러냐면은 진정성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사실은 물밑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걸 안 했습니다. 대화를 사실 끊어놓은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단지 그 대화의
김여정 그 대표단들이 자기가 그럼 미국 간에 대화를 하고 싶다 이래 해가지고 오케이 했는 이유는 자기들이 그 가서 자기들이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이쪽 의도가 어떤 탐색 대화 정도 하려고 했는 것이지 미국이 북한을 좀 더 그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형태의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북미 쪽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쪽의 창구를 통해서라도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이랄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거는 타진하겠죠. 우리 쪽하고 아마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미국 간에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겠다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핵화 얘기는 결코 안 할 거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북한 측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메시지는요. 아마 후커 보좌관하고 우리 측 간에 어떤 이 협의가 있었으면 그런 미국의 메시지는 김영철이 이제 25일 날 와가지고 이틀을 더 머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전달이 될 거고 남북 실무회의 때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그 미국의 인사가 직접 만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글쎄요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희망적인 사고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거기 김여정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카드랄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과제를 던지고 갔죠. 근데 그 이후의 작업들은 지금 이제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그 북한 입장이 좀 답답하니까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해왔던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이산가족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 이상은 뭐 없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좀 빨리 좀 되도록 좀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정상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의사들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도 뻔히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미국 간에 이게 어떤 그 타겟책이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다 직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봐야 자기네들이 이행해야 될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건 만들어라. 오히려 그게 대해서 이번에 그 김영철이가 온다는 것 자체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무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실은 정상회담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뭐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러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김영철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로 남북한의 무슨 실무회담 이 개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남북 대화가 전개될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던질 수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이방카 보좌관이 공항에 도착해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한국에 오게 돼 영광이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참석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강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올림픽 미국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다. 환대에 감사하며 멋진 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 대표님, 일단 이방카가 와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뭐 접촉이 있을 것인가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이 왔을 때 북미 접촉 성사 안 됐잖아요. 뭐 2시간 만에 취소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걸 뭐 CIA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했던 거를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전부도 사실은 우리 국정원에 해당되니까 그렇다면 CIA, 통전부, 국정원 이렇게 지금 삼국이라 해야 되나요? 삼각이 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채널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김영철의 카운터파트가 서훈 국정원장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CI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리아 문제 굉장히 지금 뭐 다급합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럼 이제 중동 지역의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이 극동 지역의 북한 이 문제가 가장 또 이란 이 문제가 가장 위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상대국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요원이 없다. 저는 그러면 CIA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 CIA 한국 지부에 가장 능력이 좋고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 문제가 지금 미국에게 시급하니까. 따라서 우리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든 우리 국정원을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하든 저는 뭐 다이렉트로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반드시 조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올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자기는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마음 없다. 그리고 자리 배치까지도 따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회담이 계획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성사가 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올림픽에 집중하고 응원을 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가능성이 펜스 부통령에 비해서는 왜냐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카는 그래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그러나 이제 일정을 보면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패회 이틀 전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철 같은 경우는 폐막 당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카가 돌아가고 1박 2일을 한국에 더 있으니까 저는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제의할 수 있는 즉 미국에게 제의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 정도는 우리가 제의를 하면 미국은 그럽니다. 절대 협상을 하지 않겠다. 대화는 하되 협상을 하지 않답니다. 그 협상은 뭐냐? 바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행동을 개시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시작된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핵실험 정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카드를 던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던지는 카드고 미국에게는 핵실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당분간 또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핵실험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의 핵실험은 그다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이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실험 카드가 아니고 핵실험 카드를 왠지 외형적으로 핵실험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핵실험 중단하겠다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대화를 좀 이끌어내려는 뭐 그런 제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펜스 잠깐 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핵실험은 뭐 더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사실은 그 핵실험 중단만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운반 수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핵실험 해가지고 핵탄도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체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운반 수단이 없다면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지금은 우선적으로 ICBM에 뭐 지금까지 준하는 캐리어들지 아니면 ICBM까지 가야 될 그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연결시켰을 때 그게 바로 핵미사일 동결론입니다. 이 동결론 차원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해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미북 대화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육자 회담으로 가자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아마 기본 플랜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단계적으로도 미북 대화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핵은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외형적으로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던지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에게 더 필요한 건 미사일 발사 실험이고 인공 통신 이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약속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핵무장의 완성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던지기가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그냥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있는 핵실험 카드 사실은 실효성은 없죠. 그걸 좀 던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자, 개연성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펜스 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고 일부 언론에 단독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 우리 국정원하고 CIA가 중계를 했고 결국 그 전반적인 걸 보면은 CIA가 한번 펜스 부통령한테 권유를 해본 거예요. 근데 CIA는 북한이 이 정도는 준비를 이번에 해올 것 같다라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이제 아마 그 일단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갔는데 그 다음에 아마 이 실질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원래 보고받을 거보다는 굉장히 적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만나느냐? 가면 이번에 간 김에 북한 인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그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만큼 미북 간의 대화라는 걸 중개하는 게 어렵고요.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핵실험 그 모라토리움 정도로 타입이 될 것 같은 문제 이렇게 길게 끌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절박하다면 더 큰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접촉이 있다라고 해도 직접 접촉이든 간접 접촉이 있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현 상태로는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접촉 자체의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위가 핵미사일 시험 발사 혹은 실험 이 모라토리엄 선언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다음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받지 왜 않죠. 그러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일차적인 카드로 지금 활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핵군축 회담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미 개발해놨다라든가 이거는 전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핵국가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겠다. 아, 여기서 이것을 이제 그게 바로 예. 이제 핵군축 차원에서 미국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자기들은 핵국가 지위에 올라가 버리고 예. 그러면서 미국과 1대1로 그 대화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니까 과연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아닐까 이게 관건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중재한다는 어떤 그 노력도 사실 있고 그러나 미국 일부에서도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더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고 또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니까 일단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해라 하는 또 움직임도 미국 내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 핵동결론을 뭐 핵군축 차원이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 부정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만약에, 이런 데 대한 우리 준비 태세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받는다면은요, 사실은 동결하고 불능화, 그다음에 모라토리움 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그 정책들이에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가 했던 실수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로 그러면 동결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국제적 검증까지 아마 이 정도라면 처음에 대화가 이제 대화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이 될지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꾸로 이거는 북한이 받을 수가 있느냐? 예. 제가 볼 땐 그것도 어렵고요. 제일 그러면 또 하나의 그 관건은 부분은 사실은 엄격히 가면 비핵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의 똑같아요. 관건은 뭐냐면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하라는 건 라이센스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하라는 건 제재 풀고 시작하자라는 얘기예요. 아 참 거기에 대해서도 예, 결국 이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 한 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아니요, 그래 제가 지금 판단하시면 안 말씀을 되고 드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핵 동결론 차원에서 일단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이제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많은 대화가 또 회담이 이루어져야 예. 그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간다는 이게 겁니다. 제 말씀은 예, 예. 뭐냐면요. 북한은 설사 그런 대화가 시작이 돼도 제재부터 풀고 시작하자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그게 보유국 인정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이란 핵협상의 예로 볼 때는요. 약속 다 지키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풀어줬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한 이 서로 이견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대화 자체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렵다는 건 다 압니다. 예. 지난번 육자회담 동안에서도 그 과정을 쪼개가면서 엄청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럼 일단 자기들한테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계속 심화되는 걸 일단 중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대화 분위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보다는 예. 북한이 더 안달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가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예. 정부가 지나치게 안달낼 필요가 없다. 네, 저도 그렇게 오히려 봐요. 사실은 그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울이면서 예. 단계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그래서 얘기죠. 지금 이제 너무 말이 그 대화가 많이 진행돼 버렸는데 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어떤 추후 미국으로 받아낼 조건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방카 일행 그중에서 후커 보좌관 낼지 누구와도 한번 만나주는 조건으로 던지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은 한번 만나주세요라는 예. 것이지 자 우리가 이 정도 던져서 니들도 조건 가지고 와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세 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노동신문은요, 핵 보유국 지위 포기 못한다고 분명히 했고요. 통일부는 남북 대화 등으로 비핵화 협상 계속 견인하겠다 했고요. 그렇죠. 북한 비핵화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는 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대화에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더라는 정영태 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예. 이럴 때 북한을 대화의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미국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 페이스하고 우리 중심을 지켜나간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논리적인 자가당착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적인 가정이 북한이 드디어 국제적인 제재에 부담을 느껴서 대화의 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지금 그 김영철이 옴으로써 생겨나는 건 뭐냐면 5번째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이지만 제재 회피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던질 수 있는 거는 자 우리가 호의를 발휘하고 한 거는 평창 때까지다.
북한의 추가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제재로 돌아간다라는 원칙은 다시 한번 표명을 해줘야 예. 미국의 입장에서 혹시 한국이 이제 평창 올림픽 계기로 제재 완화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일종의 우려를 차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가장 큰 강점이 한국 사회의 다원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국론 분열만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승적인 입장에서 통전부장인 김영철을 받아들인다라는 접근도 맞고요. 왜 오느냐의 얘기를 그렇게 화를 내는 입장을 들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게 다원주의 사회예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사회의 다원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방금 차 의원께서 제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소장님 여쭤볼게요.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요. 미국 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 패키지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아마 내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있을 거라는데 지금 단독 제재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 또 뭐 선박이랄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사실 제재 나올 만큼은 사실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행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워치독처럼 예. 이것을 이제 행사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이런 그 개발 자체를 고도화시켜 나간다면은 아마도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 역시 그 해상 봉쇄와 같은 그런 궁극적인 문제로까지 갈 거다. 자, 그럼 해상 봉쇄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군사적 옵션 자체도 그대로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 대화라든가 또 이런 그 뭐 김여정이 방남을 한다라든가 그다음 정상회담 문제가 나왔다라든가 여기에 묻혀서 그렇지 사실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압박과 제재 여기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강화돼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더 날리고 있다. 자, 예. 거기에 더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인권 정책까지 더 보태놓은 상황입니다. 인권 정책 자체도 사실 그 제재 아닌 제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가장 강력한 제재 중에는 인권 정책을 어느 정도 심화시켜 하느냐. 이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 북한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자기들 고집대로 핵 개발과 그다음에 미사일 그 발사 같은 이런 그 고도화 이것 지속한다면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참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방송 시작 전에 통일부에서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7일이죠. 27일이면 그때 이제 그렇죠. 이제 김영철 김영철이 돌아가는 가는 날이에요. 날이죠.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남북 실무회담을 합니다. 통일부 네. 이주태 국장과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해서 3명이 파견될 예정인데 남북 실무회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난 9일인가요? 1월 9일 날 했던 그때 나왔던 세계항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건지 뭐 이후에 뭐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아니면 군사 당국 회담 이런 얘기를 할지 어떤 얘기로 오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까 우리 차대현 박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상 그 여러 그 측면에서 이제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사실 많은 예외를 적용하면서 뭐 대북 제재라든가 오이사 조치라든가 예외를 적용해 가면서까지도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용적인 어떤 차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평창 동계 올림픽 이걸서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새로운 어떤 우리 그 제재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으로 나갔을 때 남북한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좀 더 당기고 여기에 불을 더 군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그것을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무회담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 실무회담에서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북한에서 그래서 수긍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냐. 앞으로 군사회담을 우리가 제시해놓고 사실 그 고위급 회담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그 판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의 정의들이 잠시 전에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릴 남북 실무회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갈까? 뭐 우리 소장님께서 진단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요. 북한의 평창 패럴림픽 참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3월 9일부터 실시되는데 또 패럴림픽에 또 선수단이 어떤 선수들 와서 그렇죠. 어떻게 좀 같이 뭐 단일팀이랄지 이런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일반 올림픽에 비해서는 패럴림픽에서 이제 이 단일팀 구성 또 한번 이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볼 가능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거예요.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적용됐던 예외 균형이 일단 패럴림픽까지는 그대로 이제 연장돼야 된다는 입장들을 분명히 낼 거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가족 단근 이런 문제들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 합의를 할 때 군사 회담도 이제는 열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군사 통신선도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얘기 나온 조금 더 아직은 얘기가 나오기가 이른 거지만 과거에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됐던 것들 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어로 구역 이런 문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들려고 하고 군사 실무회담하면요 틀림없이 이번에 연합훈련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더해가지고 뭐 이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사업 뭐 재개라든가 이런 사실 좀 어려운 건 아직 좀 제쳐두고 일단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의도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모습으로 이래 나타나는 것은 역시 우리 민족 공조를 통해 가지고 소위 우리끼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평화 정착을 시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민족 화합 무슨 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한번 개최해 보자.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6.15 공동선언 그게 이제 기념하는 어떤 그런 공동 대회라든가 아니면은 북한이 이미 2016년에 소위 세계 동포라든가 아니면은 대내외적인 모든 단체, 우리도 국회라든가 이런 정당 단체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이 대회의를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대회의를 위한 소위 민족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대화라든가 이게 좀 우선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는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 대표님 짧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남북관계 던진 메시지 앞으로 또 남북관계의 어떤 전망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선수단이 참가하냐 안 하냐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 안보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북한과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평화 무드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무드는 지금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휴전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된다,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국제사회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북한만 빼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목적이 일시적인 남북관계 해빙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이게 아니고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비핵화의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차 의원님도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참 북한에 갑자기 매번 시간을 임박해서 하는 제재 우회제에 의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굉장히 속을 끓이면서도 많은 면에서 이제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서 이걸 정말 한반도의 긴장 완화하고 평화를 이끌 수 있으려면은요. 이제는 북한한테도 단호하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던져야 될 시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부드럽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자기하고 틀리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걸 끌어안고 들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용력.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개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꼰돌이패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 자체가
사실상 이제 작년에 핵무력 완성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남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속에 빠져 있고 아까 저 얘기해 주신 대로 소위 대북 제재와 압박 때문에도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상당히 그 신중성을 지니면서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도 충분히 관계 개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